안녕하세요. 브로잉온 조이쿤입니다.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 이제 서울의 전세 그리고 월세 급등 그리고 매매가 급등, 어떻게 보면 서울의 부동산 값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우선 저는 결혼한 지 한 2년 정도 되었고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전세 2년이 막 끝났고, 집주인분께서 감사하게도 재계약, 당연히 이제 일각에서는 당연히 법적으로 해줘야 되는 어떤, 제가 계약갱신 청구권이 있으니까 해야 되는 거다라고 하지만, 아무튼 어쨌든 다시 재계약이 되어서 한 2년 정도 버틸 수 있는 기간이 좀 생겼는데, 문득 일을 좀 하다 보니까 요즘에 부동산 때문에 엄청 말이 많잖아요. 왜냐면은 실거주자만 입주를 할 수 있다, 집을 구매할 수 있다, 이런 정책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그리고 구매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나라에서 금액을 많이 제한을 하기도 했고, 대출도 많이 안 나오는 상황이고, 사람들은 팔아야 되는데 현금 있는 사람들만 지금 집을 살 수 있는 이런 모양새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양도세 중과 요 부분이 이제 끝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은 굳이 세금을 엄청나게 많이 내면서 팔 이유가 없어지니까 매매를 더 이상 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당연히 이제 실거주 하시러 들어가신 분들은 실거주를 무조건 하셔야 되니까 사실상 전세나 월세 매물이 상당히 좀 제한적이 됐다. 그래서 전세 가격도 오르고 월세 가격도 엄청나게 오르고 있다. 심지어 매매가도 엄청나게 오르고 있다.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실제로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도 2년 전에 비해서 거의 한 최소 1억, 2억 정도는 오른 것 같고, 어, 이런 구조를, 저도 어쨌든 전세 대출을 받아서 여기 살고 있는데, 이런 구조를 좀 장기적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겠다. 왜냐면은 여기서 저희 집에서 이제 경제 활동을 하는 그 총 금액으로 생각을 했을 때 지금 이상으로는 대출을 내기 좀 어려운 상황이어서, 결국에는 2년 뒤에 이 전세가 끝나면은 어떤, 저희가 생각하는 가격대가 맞는, 저희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의 집으로 이동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마 그때는 어, 저희가 좀 생각한 지역과 좀 다른 좀 먼 곳으로 아마 이사를 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좀 걱정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제 나이가 이제 35살 정도 되다 보니까 주변 친구들 중에서도 사회생활을 일찍 시작한 친구들이나 아니면 좀 능력이 좋고 전문직인 친구들은 왕왕 좀 집을 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 퍼센트가 그 친구들 10명이라고 예를 들면은 1명 내지 2명인 상황이긴 하지만, 부분적으로나마 좀 빠른 친구들은 이제 집을 사기 시작을 했고, 집을 구매한 친구들의 공통점은 아이를 낳는다는 공통점도 있어요. 제 친구가 이거를 볼지 안 볼지 모르겠지만, 제 친구들 중에 한 2명 정도가 이제 아이를 가진 친구도 있고, 뱃속에 있는 친구도 있고, 그다음에 이미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있는 친구도 있는데, 그 친구들의 공통점을 보면은, 아, 우선 집을 가졌다라는 특징들이 있더라고요. 그 집이 비싸고 싸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어떤 집을 가졌고 그 집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대출금, 그리고 그 전세 이자, 대출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 보통 애를 좀 빨리 낳는 편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뭐 당연히 결혼 안 한 친구들도 되게 많지만, 아무래도 결혼을 한 친구들 중에서도 집을 매매를 어떤 방식으로든 했던 친구들은 아이를 먼저 좀 고민을 먼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를 좀 갖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 그래서 뭔가 이 개인 능력이랑, 뭐 당연히 능력이 좋으면 집도 하고 좀 더 안정된 환경이 좀 더 금방 오겠지만, 이게 전세, 이런 매매, 뭔가 할 수 있는 금전적이고 그다음에 사회적인 능력이 있는 친구들이 뭔가 훨씬 더 안정감을 많이 느끼고, 그 안정감을 토대로 아이를 낳는 선택을 하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상황으로 조금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렇게 되면은 2년 뒤에는 어떻게 해야 되지? 만약에 그 사이에 우리가 아이를 갖는다면, 그때는 이게 이제 물론 제가 능력이 조금 없는 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동시에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어떤 삶의 모양들, 삶의 인프라들을 생각해 봤을 때 그걸 좀 하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올 것 같고, 뭐 이제 아이냐 아니면은 뭐 우리 삶의 모양을 더 안정적으로 다듬는 데 집중하느냐, 약간 이런 식으로 좀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또 서울의 매매가, 전세가, 월세가 이게 모두 오르다 보니까 경기 쪽 매물을 제가 좀 봤거든요. 저는 회사도 지금 경기로 다니고 있어서 경기로 다니면 뭐 당연히 경기도도 더 좋은 지역도 훨씬 많으니까 그럼 경기도로 한번 가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경기도도 지금 전세 매물은 거의 잠겼다고 보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옛날에 전셋집을 구할 때 여러 가지 고를 했던 옵션이었던 아파트 단지들도 뭐 당연히 서울만큼은 아니지만 꽤 많이 올라서 선택지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2년이라는 기간 동안은 이 재계약을 했으니까 여기에 살 수 있으니까 일단 2년은 문제가 없는데, 2년 뒤에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때 또 2년 뒤면 28년인데 그때도 입주 가능한 물량들이 그렇게 많이 풀리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공급이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찾아본 바로 인하면 30년까지는 이 공급난이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당장 내후년이 좀 걱정이 되는 상황이네요. 그래서 오늘 운동을 하면서 좀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근데 우리 대한민국의 총 인구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당연히 태어나야 될 많은 사람은 태어나지 않고, 이제 나이 많고 인구 많은 나이대만 엄청 많이 남아 있으니까, 이러면은 약간 이제 집값이 좀 싸지 않을까? 왜냐면 전반적인 사람 자체가 엄청나게 주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그래서 좀 유튜브 이런 거 찾아봤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실제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첫 번째로는 좀 더 가족의 형태가 훨씬 더 다양해지고, 그리고 늙은 부모님이랑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랑 같이 살지 않다 보니까 총 가구 수 자체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총 가구 수가 늘어나니까 당연히 인구는 줄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수요는 유지가 되고 있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지금 92년생인데 92년생의 어떤 베이비붐 세대들이 어느 정도 다 꺾여 나가는, 경제 활동에서 꺾이는 정도, 한 50대 정도라고 봐야겠죠. 그 정도가 되면은 좀 줄지 않을까? 이 서울 집값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물론 저도 그때 제 경제력도 같이 떨어지겠지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때가 되면은 더 심화될 것 같다는, 가격이 더 비싸질 것 같다는 게 학자들의 좀 중론인 것 같더라고요. 그 이유는 아까 말했다시피 인프라에 따른 것 같아요. 누군들 물론 그런 취향이 잘 맞는 분들도 있겠지만, 집 앞에 나가서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마시고 좋은 거 보고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해질 것 같아요. 물론 당연히 차로 이동하면 되지만 그 차로 이동을 뭔가 해서 어떤 데 이동한다는 것 자체가 생각보다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는 일이거든요. 아무리 가까운 곳을 간다고 해도 최소 30분 정도 걸리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집 근처 뭐 도보로 1km 안쪽에 퀄리티 좋은 카페나 뭐 음식점, 쇼핑몰 이런 게 좀 집중되어 있고, 그리고 특히 늙으면은 나중에는 병원에 갈 일이 좀 많아질 것 같거든요. 저희 가족의 경우로 봐도 그렇고, 어쩔 수 없이 사람은 나이가 들면은 병들게 돼 있으니까, 그냥 자연의 섭리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됐을 때는 좀
가까운 곳에 병원이 있는 곳이 가장 각광을 받을 거죠. 근데 뭐 제가 뭐 지역 간에 차별된 발언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인구가 50만도 안 되는 곳의 병원, 대형 병원이랑 서울의 대형 병원은 퀄리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뭐 실제 제가 주변에서 들은 거는, 뭐 어디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치료를 하셨는데 계속해서 악화돼서 서울로 올라오셔서 진료를 다시 받다. 근데 거기서 하는 말이, 이거 이렇게 키울 만한 병이 아닌데 왜 이렇게 돼서 오셨냐 라고 물어보고, 자초지종은 의사 선생님한테 설명드리니까 되게 아쉬워하셨다. 왜냐면은 뭔가 서울에 있는 인프라나 서울에 있는 어떤 기구들로는 충분히 초기에 진화가 가능했던 병인데 병을 키워서 오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례 때문에 아마 제가 죽을 때까지는 적어도 서울의 집값은 유지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서울의 집값이 오른다는 걸 알겠어요. 나도 서울에 살고 싶어. 나도 지하철 사용하고 싶고. 그런데 어떻게 하냐를 생각을 하면은, 사실 지금도 우리 집의 그 어떤 현금 흐름상 어 모든 역량을, 뭐 생활비 빼고 모든 역량을 이제 이자나 아니면 원리금 상환이나 이런 부분에 집중한다고 해도, 사실 지금은 어쨌든 전세 대출이 어느 정도 상방으로 막혀 있긴, 아니 매매 대출이 상방으로 막혀 있긴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그 뭐 6억을 빌린다고 하면 6억에 대한 원리금과, 최저식으로 하면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원리금과 이자를 감당하기가 어려운 구조예요. 구조 자체가. 물론 너가 못나서 그런 거 아니야. 맞습니다. 제가 좀 뭐 남들보다 그렇게 많은 돈을 못 벌고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저 정도면은 그래도 평균을 조금 요 정도로 생각을 하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는 그런 구간이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서울 집값은 기다려주지 않을까. 사실 어떤 인플레이션의 흐름에 맞춰서 계속해서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됐을 때 내가 돈을 모으는 게 더 빠를까? 아니면은 서울 집값이 오르는 게 빠를까를 고민해 보면은, 서울 집값이 오르는 게 훨씬 빠르겠다. 그러면 난 지금도 못 사는데 10년 뒤엔 살 수 있을까? 동시에 뭐 이제 저도 폭락이 올 거라고는 생각은 하진 않지만, 폭락이 와도 사실 못 살 것 같지만, 그렇게 봤을 때 내가 그때도 구매를 할 수 있을까? 만약에 지금의 뭐 중위값 정도가 한 15억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폭락이라고 하면은 최소 30% 정도는 떨어진다는 얘기니까, 30% 떨어지면 뭐 한 4.5억이 떨어지니까 10억 정도 갑자기 됐다. 나 10억짜리 집 살 수 있을까? 내가 6억 대출 풀로 받는다고 해서 열심히 모아서 조금 목돈이 생겼다. 살 수 있을까?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 것 같고, 사실 뭐 이렇게 걱정한다고 뭐 그렇게 바뀌는 건 없을 것 같긴 해요. 뭐 좀 더 열심히 일하고 제 분야에서 좀 더 전문성을 좀 키우면 될 것 같긴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연봉을 1,000만 원을 받아요. 근데 갑자기 연봉이 4배가 됐어요. 그래서 연봉이 4천만 원이 됐어. 그러면은 연에 모을 수 있는 금액을 생각을 하면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내 지금 연봉에서 4배가 되어도, 그러면 뭐 당연히 세금도 내고 하니까 실제로 모을 수 있는 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이 4배라는 것도 아예 말도 안 되는 숫자잖아요. 뭐 갑자기 내가 어떤 초능력이 생긴 것도 아닌데 그 돈을 지불할 고용주는 없을 거니까. 그렇게 생각해 봤을 때는, 그런데 갑자기 제가 뭐 이제 어느 정도 상승 곡선을 그리면서, 뭐 그리고 기업들이 제 능력을 좀 더 선호하신다면 좀 더 약간은 가파른 성장 곡선을 키우면서 갈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모으는 속도가 집값 오르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것 같다. 이래서
부모님이 옛날에 공부 열심히 해서 전문직 하라고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뭐 지나간 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럼 이제 제가 잘 할 수 있는 것을 하면서 돈을 잘 벌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서 생각이 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요즘 아무튼간 매매가도 오르고 전세가도 오르고 전세는 아예 없고 월세가도 오르고 이런 상황에서 좀 답답한 마음에 켜봤고요. 여러분 오늘도 잘 주무시고 감사합니다.